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이제 6월이 됐어요. 어제 저는 아무 생각이 없이 너무나도 똑같은 주말을 보내고 있었는데 10시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서 너무 깜짝 놀라서 날짜를 봤더니 현충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정말 그 젊음과 목숨을 바치셨던 많은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또 가졌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정신없이 적응을 하고 있고 또 일을 배우고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체력이 딸리는 것 같아요. 후달린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날씨가 더워지고 날씨가 습해지고 이제 여름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 같이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항생제 2편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너무 항생제 내용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항생제 얘기 중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가장 제가 많이 엄마들에게 들었었고 또 많은 얘기를 해줬던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린이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1위의 감염병은 1위가 빠졌네요. 1위의 감염병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우시죠? 지난주에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중이염입니다. 그래서 중이염은 생각보다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고 혹시 한 번쯤 경험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큰아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감기에 잘 걸렸지만 중이염으로 항생제를 먹었던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둘째는 중이염 때문에 항생제를 한 두세 번 정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식탐의 재앙님 안녕하세요. 저녁은 잘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중이염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알아보고 중이염과 항생제에 대해서도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학 채널 비욘디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소를 퇴사한 지 지금 3주째 돼서 이제 이 타이틀은 이제 안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보건복지부랑 대한의학회에서 많이 올려지고 검색을 하실 수 있는 귀의 해부학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보시면 중이염은 말 그대로 중간에 귀의 중간, 중이에 염증이 생기는 걸 의미를 합니다. 보시면 보라색은 웨이예요. 그래서 웨이도염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면봉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손톱으로 귀가 가려워서 긁으시다가 안에 이렇게 긁혔거나 어쨌든 겉에 길 쪽에 상처가 나면 이제 웨이도염이 생기기도 하시죠. 우리가 면봉으로 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웨이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엄마들이 물어보세요. 중이염 걸리면 수영도 하면 안 되고 샤워도 하면 안 되고 이제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귀의 웨이는 이 바깥에서부터 고막 바로 직전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고막이 이렇게 완전히 실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물이 들어올 수가 전혀 없는 구조예요. 정상적으로. 만약에 외부의 어떤 충격이라거나 아니면 염증에 의해서 고막에 구멍이 난 상태가 아니라면 외이도와 이제 중이 내이 쪽을 구분짓는 막이 이제 고막인데 이 고막은 막혀 있어서 가끔 우리 왜 수영하거나 샤워를 많이 했을 때 이렇게 귀에 물이 차면 쿵쿵쿵 뛰어서 물을 빼잖아요. 이 웨이에만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이제 저희 딸이 한번 어디 놀러 갔었는데 옛날에 귀에 작은 날파리가 들어가서 막 소리가 크니까 울고불고 자기 몸속에 들어왔다고 되게 막 울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둡게 하고 바깥에다 불을 비추면 벌레가 다시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귀 안으로 뭐가 들어가도
너무 물체가 크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억지로 빼시지 마시고 이렇게 방향을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리해서 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면봉도 옛날처럼 자주 하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가 그렇게 돼 있고 중이는 고막서부터 이제 안쪽에 달팽이관, 그래서 이제 청력을 담당하는 부분까지가 중이고, 그 안쪽에 이제 내이는 이제 평형 감각을 조절하는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청각 신경 쪽이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저랑 되게 친한 친구가 군대에서 구타를 당하고 고막이 상처 파열된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다행히 고막은 파열이 되거나 찢어졌거나 했을 때 재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행히 청력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귀는 굉장히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혹시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신 경우에서는 이 머리띠 있잖아요. 머리띠도 아이들 머리띠가 따로 있는 이유를 제가 재작년에 알았습니다. 저희 딸한테 되게 예쁜 머리띠를 제가 사줬는데 이렇게 왕관이 달려있는데 겉에가 되게 얇았어요. 양쪽 끝이. 그래서 진짜 한 2mm도 안 되는 철사로 된 머리띠였는데 얘가 놀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눕히다가 머리띠가 휙 돌아가면서 이 끝이 귀 안으로 들어가서 다행히, 정말로 다행히 저희 딸아이는 이 웨이도를 긁고 지나가고 고막이 손상되지는 않았어요. 벌겋게 붓긴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구멍이 나지는 않았어서 이렇게 안으로 넣는 이렇게 물약 같은 항생제를 썼었는데, 혹시 딸아이가 있다면, 그리고 아이가 어리다면 반드시 머리띠는 두꺼워서 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귀는 이렇게 웨이, 중이, 네이로 되어 있는데 이 초록색 부분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중이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길남님, 또 동원찬치님도 와주셨고 안남주님도 오셨네요. 식탐의 재앙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애가 자지러지게 울고 이게 귀를 긁으면서 지나가서 정말 귀 밖으로 피가 막 나오는데 너무너무 놀라서 응급실을 갔었는데 다행히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웨이는 밖과 연결이 돼 있고 중이부터는 이제 이 안쪽에 닫힌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비행기 탔을 때 또는 이제 산 높이 올라갔을 때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올라가서 귀가 멍해졌을 때 귀가 윙 하면서 잘 안 들리면 어떻게 하세요? 코를 막고 흥 하고 푸시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유스타키오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귀 인두관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얇은 구조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이서부터 이 코 안쪽 점막까지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가늘고 얇은 관이라서 이러한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고, 귀 안쪽에서 나오는 분비물들을 내보내는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겉에는 이렇게 닫힘이 있어서 열려야 될 때만 열리고 대부분 닫혀 있으면서 이제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거꾸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행기를 타서 귀가 멍하면 코를 막고 흥 푸세요, 아니면 껌을 씹으세요, 하품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귀 인두관의 오프닝 쪽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꼬맹이들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실 일이 있으면 이륙하고 착륙을 할 때는 젖을 물리거나 쪽쪽이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로든 이제 이 귀 인두관 쪽이 막히면서 이게 막히게 되면은 이 안쪽에 삼출물이라든지 나오는 여러 가지 점액질들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가 붓고 점막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출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 같은 게 나오면서 여기에 고이고 여기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세균 감염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기도 하고, 이 삼출액이 오래되고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이제 이게
고름처럼 변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는 저희가 항생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감기 때문에 코가 굉장히 막힌 증상이 오래 간다든지 이러한 경우 때문에, 또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데노이드 같은 게 조직이 크면서 이쪽 귀 인두관 열리는 부분에서 많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아데노이드가 커지는 경우에서는 여기가 막히면서 또 중이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서 어쨌든 이렇게 막히면서 삼출액이 쌓이면서 염증이 생긴다. 근데 요즘은 또 귀 인두관이 막히는 게 먼저가 아니라 세균 감염이 먼저다라는 논문들도 있어서 아직은 뭐가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계속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뒤쪽에서도 기록은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중이염이 있을 때 항생제를 쓰냐 마냐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쓰냐 마냐라는 얘기들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옛날보다는 스테로이드를 되도록이면 안 쓰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코막힘이 너무너무 심하고 세균성 중이염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아주 소량으로 짧게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저희가 늘 배우기로는 스테로이드는 함부로 쓰는 약이 아니지만 사용을 하게 될 때는 정확한 용량을 짧게 적시에 사용을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명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중이염에 많이 걸릴까요? 보통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아기들이 태어나서는 만 6개월까지는 엄마한테서 받은 항체들로 굉장히 열심히 내 몸을 방어를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이 항체가 엄마한테서 받은 것들은 바닥을 치고 내 몸에서부터 제대로 항체를 만들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6개월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여러 가지 감염에 취약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서 중이염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근데 뒤에서도 제가 중이염을 잘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몇 가지 균주들 이외에 신생아기에서 중이염이 걸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열도 많이 나고 굉장히 심한 경우에서는 신생아들한테 잘 일어나는 세균 감염들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서는 반드시 폐혈증은 아닌지까지도 같이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인들보다는 소아에서,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어린아이들, 6개월에서 2세 사이에, 만 2세 사이 아이들이 중이염에 가장 많이 걸리고,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만 2세 이하에서 중이염에 걸릴 확률은 75%에서 많게는 90%까지도 단 한 번 정도 이상의 중이염이 걸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서는 없는 경우에 비해 중이염이 상대적으로 잘 생깁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도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이 유스타키관, 비인두관이 막히는 경우에서 중이염이 잘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레르기 체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서는 중이염이 당연히 더 잘 걸리겠죠. 그 다음에 두경부 기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언어기는 하지만 뭐 언챙이라든지 어쨌든 이쪽 머리 쪽, 그리고 이 구순염, 구개열, 이러한 경우에서도 중이염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늘어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부모가 담배를 피는 경우, 그러니까 2차 흡연의 위험이 있는 경우들, 그리고 어쨌든 담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호흡기 로 오염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기들, 그러한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중이염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찍 어린이집에 간 경우도 어떻게 보면 뒤쪽에 감기가 더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랑 조금 연관해서 중이염에 걸릴 확률이 더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더 위험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이염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형제라든지 부모가 중이염에 자주 걸렸다, 그런 경우에서도 굉장히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자주 중이염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고, 면역 저하자, 당연히 모든 종류의 염증에 더 잘 걸리겠죠.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모유 수유를 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직수를 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서는 아이 수유를 할 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아이를 눕히는 경우보다는 조금 머리를 많이 들고, 그래서 아이의 머리를 엄마나 우유를 주시는 분의 가슴 쪽으로 대서 조금 머리를 높인 상태에서 우유를 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쪽쪽이를 많이 사용한 경우에서는 귀에 음압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중이염이 더 잘 생긴다라고 하는데요. 이 쪽쪽이 사용에 대해서는 의사들마다 조금 말이 많고, 어떻게 보면 만 6개월 정도까지는 손을 빠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쪽쪽이를 사용을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쪽쪽이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제 우아클 영상에 얼마 전에 올렸는데, 그 영아 돌연사 증후군에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잘 때 쪽쪽이를 빨면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깊이 잠든다거나 이렇게 잠이 들었을 때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도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뭐 이러한 얼러트네스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쪽쪽이를 빠는 아이들이 영아 돌연사 증후군에 덜 걸린다, 덜 이완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또 쪽쪽이가 좋을 수도 있지만, 중이염 부분에서 보시면은 어쨌든 쪽쪽이를 오래 많이 사용을 하고 시간을 굉장히 길게 사용하고 세게 빠는 아이들일수록 중이염의 위험 요소가 된다라는 것 알아주셔서 쪽쪽이는 잠들 때 그런 시점에만 좀 잠깐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식도 역류증이 있는 경우에서도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마 이 유스타키오관 쪽으로 역류가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중이염이 더 잘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이염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성 중이염이냐 만성 중이염이냐, 이거는 주수를 나눠서 3주 이내냐 3주가 지났냐를 따라서 이제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합병증도 동반이 되지 않은 중이염도 있지만 삼출성 중이염, 또는 이제 이게 더 고름처럼 나오는 화농성 중이염, 이렇게 어떠한 액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단을 하는 거는 이제 의사놀이에 꼭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경을 가지고 보게 되고, 이경을 가지고 봤을 때 원래 고막을 보면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예쁜 고막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짝하고 빛이 비치는 그러한 아주 투명하고 맑은 느낌의 그러한 고막이 정상적인 고막인데, 만약에 고막에 중이염이 생기게 되면 고막을 그렇게 이경으로 봤을 때 벌겋게 충혈이 돼 있고 안에 물이 차 있고, 또는 이렇게 음압이 더 안쪽에 걸려서 고막이 이렇게 딸려서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원래 정상적인 고막은 반짝반짝 예쁘게 비친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탁하고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모양이 안 예쁘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중이염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고막에 상처가 나면서 구멍이 뚫리면서 이제 안에 있던 삼출액들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이염이 너무 심해져서 이렇게 삼출액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바깥과 안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고막으로 외이와 그 안쪽이 다 닫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멍이 뚫린 경우에서는 굉장히 감염에 취약하게 되고, 진짜로 위험한 경우에서는 균이 안으로 들어가서 심한 경우에서는 안쪽의 염증들, 이 머리 안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뇌잖아요. 뇌의 염증까지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중이염을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하게 보실 필요는 또 없습니다. 물론 중이염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되지만 또 너무 무섭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이유는, 중이염을 제대로 잘 치료하면 잘 낫고요. 일부 논문에서는 81%까지도 저절로 낫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이염은 잘 발견을 하고 잘 매니지를 해주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항생제를 쓰게 되면 어떤 항생제를 쓰게 될까요?
여기 보시는 균들이 이제 중이염을 잘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균이고요. 여기 위에 보시는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에라는 균은 폐렴 주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께서 이제 폐렴구군 예방 주사를 맞으시고, 또 이제 신생아들 2, 4, 6개월 그리고 돌 근처 그리고 15세 18개월 요때 이제 저희가 4번 하나 둘 셋 4번에 이제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꼬이네요. 저희가 이제 예방 주사를 맞게 되는데 실은 폐구균 주사는 중이염을 막기 위해서 맞는 건 아니고요. 폐구균 주사는 이 폐구균이 우리 피를 돌아다니면서 폐혈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폐혈증은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혈액 내에 균이 떠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균이 어디든지 갈 수 있거든요. 뇌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데, 이러한 폐구균에 의한 폐혈증 그리고 폐구균에 의한 뇌수막염 같은 것들을 저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 주사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프리베나라고 해서 13개짜리 균을 커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0개짜리 심플로릭스라고 10개짜리를 커버하는 주사가 있고, 요거는 이제 단백질이랑 결합을 해서 아이들에게서 면역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 해주는 2가지 종류고요.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서는 65세 이상에서는 나라에서 23가의 백신을 이제 무료로 접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65세 이상이 되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요번에 코로나 주사를 맞으시면서 같이 맞으셨는지 확인을 하시고, 맞지 않으셨다면 코로나 주사를 다 맞으시고 한 달 정도, 원래는 2주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주사를 맞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에서 꼭 한번 폐구균을 챙겨 주실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는 23가를 먼저 나라에서 주는 이유는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서는 13가가 조금 더 좋다고는 되어 있지만, 어쨌든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폐구균 예방주사를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군중 면역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성인들한테서도 위험도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치의와 잘 상의를 하시고 13가를 맞으실지 23가를 맞으실지 결정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인데요. 요거는 이제 뇌수막염 주사라고 이제 엄마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요것도 주사를 많이 맞으시면서 요거에 의한 중이염도 많이 줄고 있고, 특히 여기 non typeable이라고 붙은 이유는 전형적인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B 말고 이제 그 이외의 나머지들을 의미를 하는데, 13가 백신이 아닌 10가 폐구균 백신에는 요 non typeable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에 대한 단백질이 같이 결합이 돼 있어서 요거에도 같이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데이터들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백신 얘기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폐구균을 통해서 폐구균 예방주사를 통해서 요 균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모락셀라도 많이 감소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요 3가지가 가장 중이염을 잘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균이고요. 그룹 A 스트레토코커스 그리고 스테필로코커스,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잘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커버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다 1차적으로 쓰는 약제는 아미노페니실린, 특히 아목사실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항생제예요. 근데 아목사실린이란 얘기도 들어보셨는데, 아목사실린 클라블레네이트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목사실린은 이제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베타락탐환을 가지고 있는 이제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항생제에 대해서 이제 요 모락셀라라든지 이러한 균들이 베타락탐환을 이렇게 쪼개는 효소를 분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항생제에 대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효소들을 분비하는
균들을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클라불라네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불라네이트만 가지고서는 굉장히 강한 효과를 내지는 못하지만 아목사실린이랑 같이 짝꿍으로 해서 약을 만들었더니 아목사실린이 커버하는 균 더하기 이 베타락탐 환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고 있는 나쁜 균들까지도 커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좋은 작용을 해서 요즘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묶어 있는 약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1차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 약인데 얘네들은 문제가 있죠. 지난번에도 가끔 말씀하셨는데 항생제를 통해서 변비가 탈출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이 항생제 때문에 일부에서는 설사를 한다든지 메스껍다든지 복부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등의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항생제를 사용을 해야 될 경우에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호자한테 혹시 하루에 설사를 5번에서 10번 이상 너무 많이 한다, 엉덩이가 헐 정도로 항생제 때문에 설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경우에서는 빨리 연락을 주시고 병원으로 와주세요. 상태를 보고 항생제를 지속할지 바꿀지를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이 항생제를 사용을 하면서 설사를 하신다면 절대로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되고 의사와 상의를 하시고 쓸지 끊을지 바꿀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항생제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실은 저 같은 경우에서도 중이염이 있다고 했을 때 바로 항생제를 주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 항생제를 써야 되는가? 꼭 항생제를 써야 되는 경우들은 6개월 이상의 어린이들이 굉장히 귀 삼출물이 심하게 있거나 심한 증상, 여기서 얘기하는 심한 증상은 귀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고 특히 48시간 이상 통증이 지속이 되고 고열이 계속 나는 경우에서는 항생제를 꼭 써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귀의 통증은 중이염이 시작되고 약 24시간 이내가 가장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초기의 귀의 이제 통증은 항생제를 쓴다라고 해서 바로 조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귀에 통증이 있어서 항생제를 쓴다라고 반드시 짝꿍을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6개월 이상에서 삼출물이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증상 자체가 굉장히 심한 경우, 고열도 너무 많이 나고 이런 경우에서는 항생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3개월 이하의 어린이인데 중이염이 한쪽만 온 게 아니라 양쪽이 다 온 경우에서도 항생제를 쓰도록 지금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귀를 보시고 항생제를 사용을 하실 텐데 어떤 항생제를 쓰실 거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아목사실린 계열의 항생제를 쓰실 거예요. 근데 이 항생제를 받으면은 보통 얼마를 써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요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이염에서 항생제를 사용해야 될까요? 실은 모든 중이염 케이스에서 반드시 100% 항생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아이들이 지금 중이염이 오는 아이들의 귀를 딱 보고 얘는 화농성 중이염으로 갈 것 같아요. 항생제 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실은 거의 없어요. 의사들은 맞출 수가 없어요. 처음만 보고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다 항생제를 쓸까? 이러한 의견들도 실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생제를 사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 낫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중이염의 많게는 80%까지는 저절로 낫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에서 항생제를 쓰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내성의 문제도 있고 약을 아이들한테 먹인다는 것은 실은 항생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약을 아이들에게 주는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로 찢어지거든요. 이거 먹고 아기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하지? 설사를 하면 어떡하지? 너무 많은 걱정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2세 이상의 아이들에게서 일단은 중이염이 있는 것 같으면 2, 3일 후에 다시 한번 내원을 하도록 하고 그때 봐가지고 항생제를 쓸지 말지 저절로 좋아지고 있으면 굳이 항생제를 쓸 필요 없고 여러 가지 증상 조절을 해주면서 경과 관찰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 3일 후에 다시 한번 내원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라면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의사와의 궁합이 좋지 않아서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아이나 부모라거나 아니면 아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병원에 다시는 올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은 갑자기 멀리 여행을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민을 가야 된다거나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서는 할 수 없이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아이를 봤는데 귀 통증이 많이 심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열도 별로 없고 아이가 듣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힘들어하지 않고 귀에 물이 차거나 이런 증상이 없는 경우에서라면은 2, 3일 후에 엄마랑 예약을 잡고 다시 한번 와서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할게요 라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이염과 항생제에 대해서 여러 문헌들을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맘카페 같은데 이렇게 엄마들이 올리신 글이 나왔는데 어디 선생님이 애가 중이염이라면서 항생제를 안 주셨어요 라고 시작되는 글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의 판단에 의해서 항생제를 쓰게 돼 있고 아시다시피 모든 의료는 맞춤 의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항생제를 써야 되는 컨디션인지 아닌지를 그 보신 선생님만이 보실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봤는데 항생제를 안 써도 되는 컨디션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집에 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3일 후에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다른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갑자기 그날 밤에 코가 많이 막히기 시작했다든지 기침이 심해져서 이 전 선생님이 항생제를 안 줘서 그랬나 봐 라고 엄마가 오해를 하시고 다른 병원을 갔더니 중이염이 심해졌어요. 엄마 왜 이전 병원에서 항생제를 안 줬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본 상황과 며칠 후의 상황이 꼭 반드시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선생님이 그 약을 주지 않아서 또는 그 약을 줘서 아이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라고 꼭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계는 내운명님 맞습니다. 주치의를 믿고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전에 이제 소아과 신존세브란스 소아과에서 근무를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아이가 기침이 굉장히 심해서 왔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가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살짝 기관지염이 있었지만 폐렴은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집에 가서 밤새 경과가 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을 갔더니 폐 한쪽이 하얗게 갑자기 폐렴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엑스레이를 들고 저희 병원을 찾아오셔서 이거 의료사고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저희는 그때 기록이 있었고 그때 엑스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엄마 아빠가 잘 말씀을 드려서 다행히 아이는 치료를 잘 받았는데 아이의 상황은 정말 시시때때로 변하고 성인과 다르게 나이가 어릴수록 정말로 확확 상태가 변합니다. 갑자기 폐렴이 진행되기도 하고 갑자기 뇌수막염이 진행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입원 환자가 그냥 목이 많이 부어서 열이 조절이 잘 안 되고 못 먹어가지고 그냥 입원을 시켰는데 갑자기 뇌수막염이 심하게 진행이 되면서 중환자실을 간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열이 조절이 안 되는데 애가 갑자기 다리가 퉁퉁 부으면서 이 다리 근육을 싸고 있는 막 밑에 염증이 급성으로 진행되면서 저희가 진짜 밤에 응급수술을 들어갔는데 그때 그 정형외과 교수님께서 응급수술을 안 들어갔다면 이 아이가 진짜 다리가 성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심하게 갑자기 괴사가 온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번, 3번 부탁을 드리지만 통계는 내운명님 말씀처럼 주치의를 믿고 꼭 그 치료를 같이 잘 따라가 주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못 믿겠어. 아니면 또는 그래도 제2의 의견을 듣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의사들마다 조금씩 자기만의 치료 방침이 있고 약간의 본인의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술을 과학이기 이전에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조금의 차이가 명의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조금은
반드시 교과서에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교수님만의 팁일 수도 있고, 그 교수님만의 어떠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으로 얘기를 하면 영업 비밀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오네요. 항생제를 사용하면 얼마나 사용할까요? 보통 5일에서 10일을 사용을 하는데 논문들에 따라서는 5일이 더 좋다, 10일이 더 좋다. 5일과 10일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항생제를 10일까지 쓰지 말고 5일만 쓰자. 근데 하루 쓰고 끊지는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2차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셨으면 주치의가 얘기한 기간은 꼭 항생제를 사용을 해주시고, 항생제를 사용을 하시면서 말씀드린 부작용이 있다? 그럴 경우에서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를 하고 항생제를 어떻게 할지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아지스로마이신이라고 이제 저희가 지스로라고 하는 상품명의 약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인데 3일 요법 또는 5일 요법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3일 쓰는 것, 5일 쓰는 것 용량이 다른데요. 하루에 한 번 먹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 전에 약을 먹고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약이고, 이거 굉장히 폐렴일 때, 특히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폐렴일 때 굉장히 잘 들어요. 근데 요즘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균들이 이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가진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1차 선택 약제로 아지스로마이신이랑 이쪽 계열을 사용을 하기보다는 이제 아목사실린 계열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이러한 얘기를 하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먹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항생제 같은 경우에서는 알레르기가 있는데 얘기를 안 했을 경우에서는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알고 계신 알레르기가 있다면은 반드시 모든 병원에다가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의사 선생님께서는 환자분의 차트에다가 아마 굉장히 크게 써놓으실 거예요. 어떠한 약에 알레르기가 있다.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항생제를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아주 일부에서는 세팔로스포린 계열에서도 알레르기가 있는, 페니실린뿐만이 아니라 세팔로스포린에도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무슨 항생제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어떠한 항생제를 먹고 어떠한 증상 부작용이 있었는지는 기억을 하시고, 특히 보호자분들은 본인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실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서는 뭐 아기를 봐주시는 다른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려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요즘은 거의 없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급해서 친구의 약을 이렇게 빌려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플에 이제 아이가 어떠한 약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요즘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다른 아이의 약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가 학교를 가거나 유치원을 갈 때 첫날 선생님에게 알고 있는 알레르기를 모두 얘기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꼭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이염이 있을 때 항생제를 복용을 하면 대부분은 72시간 이내에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72시간이 지났는데 아까 앞에서도 이제 2-3일 후에 다시 한번 병원에 오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항생제를 복용하고도 3일이 지났는데 증상이 심해지거나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다른 문제들이 복합이 되어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서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를 하고 항생제를 어떻게 바꿀지를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 귀 안에 중이에 고여있는 이 상출액이나 화농성 액체를 배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주사를 맞는 것도 무서운데 고막 안에다가 주사를 찌르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숙련된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기에는 굉장히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은 위험성이 없는 그러한 시술이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움직이는 아이들을 이렇게 귀 삼출액을 천자한다는 건 굉장히 엄마 입장에서도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때그때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이염 항생제 치료할 때 엄마는 뭘 도와주면 될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로는 일단 항생제를 시작을 하셨으면 선생님과 약속한 기간은 꼭 드셔주세요. 그리고 설사가 너무너무 심하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빨리 병원에 가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상의를 하시고 항생제를 어떻게 지속할지를 상의를 하시면 되는데, 그 이외에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수유를 하는 아이가 있다면 눕혀 재우기보다는 눕혀서 수유를 하시기보다는 머리를 세워서 수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쪽쪽이는 되도록 적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생제의 작용에 방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몽이라든지 칼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그 사이에서는 조금 덜 섭취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거는 실은 제가 국제진료소에 있을 때 이제 환자 보호자분이 저에게 이러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무슨 조심해야 되는 음식이 없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제가 검색을 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요 얘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샤워해도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가 수영을 굉장히 오래 한다거나 또는 통목욕으로 머리를 완전히 담그고 들어가는 거 아니라 흐르는 물로 간단하게 하는 샤워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삼출물이 나오는 상황, 그러니까 고막에 구멍이 났다라면 샤워하실 때도 진짜 조심해서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감길 때는 귀를 막게 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이렇게 머리에다가 하는 밴드 같은 게 있어요. 물이 안 흘러내리도록.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경우에서는 조심시켜서 샤워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는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고막에 튜브를 삽입을 해야 되는 시술을 하는 경우에서는 샤워는 굉장히 어쨌든 물이 잘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서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생제에 대해서, 중이염과 항생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통계는 내운명님 고막 내 주사 맞아보셨어요? 혹시 청력이 일시적으로 조금 귀가 안 들리셨었나요? 고막 내에 요즘엔 갑자기 신경성 난청이 오는 경우에서는 고막 내에다가 주사를,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질문을 좀 볼게요. 식탐의 제왕님, 운동을 과하게 하면 귀가 벌렁벌렁 하는 것처럼 소리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불쾌감이 강화되는데 고막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 고막이 아니라요, 제가 보기에는 이 유스타키오 관이 열렸다 닫혔다 같이 하는 것 같고요. 저도 그래요. 가끔 운동을 굉장히 과하게 하거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갑자기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면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유스타키오 관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소리가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고막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고막은 완전히 막혀 있는 게 맞고, 아까 말씀드린 코와 귀를 연결하는 가느라는 관, 그 비인두관, 유스타키오 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식탐의 재앙님, 코감기 걸렸을 때 비행기 타면 숨을 못 쉬는데 이때 미리 약을 먹어두면 괜찮은 거예요. 코감기 걸리셨을 때 비행기를 타시면 아마 이 귀의 안에 압력을 조절하는 그 비인두관의 끝이 열리고 닫히는 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약을 먹어주시면 좋은 약은 보통 이제 코감기 약들을 주로 드시는데, 이제 뭐 항히스타민제제라든지 뭐 충혈 제거제 이런 것들을 드시면 되는데,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중이염이 좋아지냐? 그렇지는 않고, 항히스타민제를 사용을 했을 때 일부 논문에서는 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제대로 나와야 되는 그러한 삼출액 같은 게 오히려 마르게 돼서 중이염이 천천히 좋아진다, 이러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는 반드시 중이염을 낫게 하는 약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감기가 너무 심한 경우에서는 항히스타민제를 쓸 수는 있습니다. 통계는 내운명님, 천식으로 감기가 걸리면 2세대 세파와 소론도를 자주 처방되는데 2주 이상 열나면 폐렴 때문에 3세대 키놀론, 자주 높은 세대 처방받으면 내성 생길 것 겁나는데, 통계는 내운명님, 천식이 정말 솔직히 감기랑
만나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도 천식 제품을 제약회사에서 다뤘지만 굉장히 천식이 있으신 분들이 감기에 조금 더 취약한 느낌이 있고, 천식이 있으신 분들이 감기가 걸리면 증상이 오래 심해지시기 때문에 2세대 세파나 3세대 세파 퀴놀론 항생제는 높은 세대라고 볼 수는 없고요. 조금씩 커버하는 균주가 다르고 폐렴이 생기신 게 의심이 되는 경우에서는 3세대 세파를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선생님께서 잘 조절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세파 항생제를 2세대를 감기가 걸렸을 때 사용을 하시는 거는 제가 그 선생님만의 방법인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3세대 세파로스포린 계열을 사용을 하신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항생제를 과연 얼마나 자주 사용을 하시는지 한번 보시고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과연 모든 감염 때마다 항생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담제 폐기능 80%대, 폐기능 80%대면은 천식이 조금 진행이 되신 것 같은데, 천식 얘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호흡기내과 선생님이라든지 내과 선생님, 그리고 천식을 요즘 많이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제가 지속적으로 좀 같이 나와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신 원장님이 있어서 그 원장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통계는 내 운명에 꼭 참여하셔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가님, 면봉을 줄이면은 귀청소는 뭘로 하면 될까요? 귀청소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겉에 외이에 너무 이제 귀지가 많이 보여서 그게 힘드시다면 면봉으로 겉에 물기만 살살 닦으시는 거는 가끔 하셔도 되는데, 맨날 면봉을 사용을 하시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귀청소, 저는 실은 저도 귀청소는 면봉으로만 하는데 맨날 하지는 않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봉 사용을 줄이시고, 귀청소는 요즘 뭐 이렇게 귀에 넣는 약들도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고, 그거는 이제 처방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래서 뭐 귀지 녹이는 약도 있다고. 저희 딸이 귀지가 이렇게 흐물흐물 되는 귀지가 아니라 이렇게 딱딱하게 돌처럼 굳는 귀지여서 저희 남편이 진짜 핀셋으로 이렇게 비추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빼주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또는 아이가 자꾸 귀에서 소리가 많이 난다고 할 경우에 이비인후과에 가면은 선생님께서 네이버 검색하시면은 귀에 넣는 귀지 녹이는 약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써보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특별한 회사를 지칭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혹시 귀지가 불편하시다면 그러한 것들을 쓰셔서 후기가 좋은 걸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써보시고 저도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종 두통이 참기 힘들 정도로 있는데, 귀 안에 있는 기관 때문에 두통이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통 두통이 많은 경우에서는 두통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편두통인지 아니면 뭐 군집성 두통인지 한번 신경과라든지 검사를 받으시고, 두통이 참기 힘든 경우에는 정말로 저희가 레드 플래그라고 해서 혹시 뭐 시야가 조금 흐려지신다든지, 보이는 게 복시, 그러니까 두 개를 보이신다든지, 뭐 구토가 일어나신다든지, 여러 가지 좀 위험한 증상들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큰 병원을 가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두통이 참기 힘드신 정도로이신데 어떠한 약을 쓰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단순한 이제 두통 약을 쓰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전문화된 두통약들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서 신경과를 한번 가보시고 어떠한 문제가 없는지, 필요하시면 MRI를 찍으셔서, 머리 MRI도 찍으셔서 다른 기저질환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시고 약을 사용하시면 더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차가 어렸는데 요 위에 질문이 올라갔네요. 어쨌든 의사 선생님들이 연차가 어리다고 반드시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특진이라는 걸 없앴어요. 물론 환자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없앤 거는 환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미용실 가면 갓 디자이너가 되신 분, 그 다음에 오래되신 분들이 가격이 조금씩 다르죠. 가격이 다른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경험이 많고 손기술이 더 좋고, 손기술이 더 좋은 분들은 저희가 미용실을 한 번 가도 2, 3주에 한 번 자를 거를 한두 달 후에 간다든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기간이 오래된 거는 그만큼의 노력과 그 사람의 그 노하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문화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조금 아쉽고요. 혼자 근무지는 전남대 원장 출신, 파벌을 예전 좋아하지 않으셔서. 김숙 치료사님, 파벌이 좋지는 않죠. 파벌이 좋지는 않은데 교수님마다 조금씩의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무슨 치료는, 예를 들면 정형외과도 손은 무슨 대학에 누가 잘 보시고, 발은 무슨 대학에 누가 잘 보시고, 신경외과 중에서도 뇌 쪽은 누가 잘 보시고, 뇌 혈관은 누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척추는 누가 잘 보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또 찾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너무 길었나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는 제가 소아정신과 김남욱 선생님이랑 소아정신과의 여러 영역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혹시 미리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취합해서 또 그쪽을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해볼게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